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치료의 개념을 좀 살펴볼 건데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강의를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가족이라는 기능,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학습해 보고자 해서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특히 뭐 요거를 뭐 암기를 한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편안하게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그 교과목에 있어서 가족 복지론을 배우셨다라고 하면 가족에 대한 정의라던가 기능을 많이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 복지론을 꼭 굳이 했다고 해서 다루지 않을 내용은 아니고요. 사례 관리에 관련해서 가족은 기본 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체계로 얘기했었을 때 책이라는 것을 한번 학습해 보게 되면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이 안에 동그라미 안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개인이죠. 개인이고 여기를 둘러싼 동그라미 안이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의 개념은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체계 속에서 하위 개념인 거죠. 그리고 여기를 둘러싼 더 큰 체계가 있지요. 이 체계는 우리가 지역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체계 안에 나라는 작은 체계가 있는 것이고 이 체계에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주변에 이렇게 크게 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더 큰 체계는 뭐예요? 예, 국가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 그래서 국가가 제일 큰 어떤 그 체계를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작은 단위, 나라는 기점을 통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고 이 가족을 지역사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포괄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태 체계를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족의 기능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학습했던 뭐 가족복지론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론 아니면은 행정론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교과목에서도 다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는데 아마 이게 이 시간에 아마 활용하시는 어떠한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체계, 그래서 인간의 발달의 근원의 집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그리고 사회 중간에 위치한 사회 기초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각 가족마다 고유한 특성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지금은 많은 세대들이 살고는 있는데요. 이 대가족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버지, 또 내 밑에 형제, 동생,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집 교훈, 가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집마다 어떠한 특색이 있는 가훈 것들은 그런 거를 걸어두고 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각 가족에 대한 어떠한 규칙도 정하고요. 역할, 권력 구조, 의사소통 유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가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어디다?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자연적인 사회 체계들을 가족이라 하는데 가족은 우리가 양육과 교육을 같이 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집단 체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면서 학습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가족은 개별적이고 일차적인 건강 체계를 가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다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안 지워질까요? 지우개로. 먹히지가 않네. 자,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는 가족의 기능은 정서적인 어떤 욕구와 만족, 그리고 성적, 그리고 욕구의 만족이나 출산이라는 거는 세대의 어떤 계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하고 이 자녀는 또 다른 반려자를 찾아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고 이런 것들이 가족의 어떠한 큰 세대 내에 또는 세대 간의 어떠한 계승 문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가족은 사회화, 보호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갔다 오건 회사를 갔다 오건 정기적으로 어디 사회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가족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기본 1차적인 단위인데, 건강이라던가 음식, 주거 이런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의 우리 특성을 보게 되면 중요한 생애 어떤 주기 가업을 완성하죠. 주기 가업이라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신생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사회초년기, 그래서 이 성년기까지가 오게 되면 이 발달 주기마다 어떤 가업들이 있죠. 유치원을 졸업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 나이 때 7살 때 학교 들어가는 과업이 있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곧 중학교로 올라가죠. 이때 시기마다의 발달 가업, 그래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할 때의 발달 가업, 그러면은 자녀는 뭐예요? 성장하는 그 일생 일대기의 어떤 주기, 생애 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품 안에서 사회생활로 이제 나갔을 때, 자, 우리는 부모로서 이제 빈둥지 중후군이라는 걸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면 나도 그만큼 나이가 들기 때문에 늙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가죠. 이게 그때마다 주기의 가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를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 주기 가업이 완성을 하는 단계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노년기에서 생애 마무리 단계, 이게 이제 사망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가족의 기능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역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흐름대로 가면 좋은데, 역기능이라는 것은 반대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가족의 응집력이 분열이 없이 어려움을 잘 적응하고 간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역기능이라는 것은 이런 순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능적인 가족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역기능은 내가 이제 어떠한 뭐 가정의 풍파, 그래서 중간에 뭐 가족과 해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족의 어떤 역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하면 좋은데, 해소 과정에서 역기능적인 가족들도 상당 부분 많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뭐 역설하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렇다라는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특성은 감정적인 접촉, 그리고 권위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이거 다 유지를 하죠. 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혼내거나 어떤 훈계를 할 때는 아이들이 듣기 싫고 자꾸 잔소리 같아도 내 부모니까 어때요? 그래도 하는 신용은 하죠. 근데 만약에 내 가족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가 잔소리를 자꾸 하고 어,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은 어때요? 예, 반박을 하죠. 그리고 뭐 이제 좀 가하면 어떠한 그의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자, 이런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또 보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건의의 어떠한 영향에
미치기는 하지만 그런 권위에 관련돼서 크게 트러블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접촉은 분명히 있으되 가족 구성원들의 세대 차이,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또 가는 게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인 친밀이나 융합 이런 것들을 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리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 회사 사람 중에 뭐,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나 저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그냥 거리 두기 하면 되는데 가족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어떠한 그 금방이라도 이제 뭐 거리감이 있는 그리고 이제 내가 아이 저놈의 새끼 자식도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식이 어떤 어려움 공경에 처하면 누가 먼저 제일 달려가요? 예, 부모나 자식들은 서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랬을 땐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일이 아니니까라고 치부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 친밀 그리고 융합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은 어때요? 예, 언제든 다시 이렇게 융합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각 배우자들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는 것도 역시 분쟁을 해결하거나 편을 드는 제3자 개입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제3자 개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법적인 부분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개인의 성장 그리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장과 어떠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은 뭐예요? 뭐든지 다 잘해주고 싶죠. 우리 아이가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 가족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가족에 있어서의 어떠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서로가 부모의 어떠한 책임, 자녀의 어떠한 의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이나 권력 투쟁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의 어떠한 분위기에 있어서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그 경계에 있어서도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개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 부모의 애정 표현, 사려 깊은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보살핌의 어떤 균형을 유지를 하죠. 보통의 가족이라면.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개방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족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기능을 한번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역기능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신다고 했죠. 그래서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와 거리감이 있는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는 이제 아이 하나에게만 온 집중을 하고 거리감이 있는 아버지의 가족은 본가,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 이제 그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거리감,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인 또는 가소 기능으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불평하는 배우자의 가족. 자, 우리가 지금도 뭐 그런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없는 가족, 그 가족에 있는 자녀는요.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끈끈하고 어떠한 이제 그 가정의 그 온화함 이런 거를 느껴서 이 아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싸우고 막 폭력적이고 언행에 있어서의 폭력성 이런 거를 노출을 많이 한 자녀일수록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결혼할 때 상대 배우자를 많이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볼 것 없이 그 아이가 자란 환경, 그 집의 가족의 분위기 이런 것만 봐도 예, 굉장히 그 한 번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족이 온화하고 굉장히 건실한 가족들은 보면은 가족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단절 없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의 양육 패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역기능적인 가족의 특성에 있어서 비효과적이고 감정적이고 압도당한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 어린 자녀 형제에게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하거나 학교에서 교육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이의 가족.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관심을 못 받던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관심 받으려고 자꾸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 보는 적 있죠. 그래서 뭐 다른 아이를 때린다거나 다른 물건 아이들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간신받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이렇게 이 아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그 아이가 집에서 관심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가정에서의 기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그 아이의 가족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많이들 확인이 되는 바이고 그리고 세대 간의 동질성이 빈약하고 부모 상에 일치되지 못해서 생겨나는 어떠한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부모 상에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게 되면 자, 우리 아이가 어머님이 이제 이중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이제 상당히 못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님이 그래 공부는 못해도 돼. 그렇지만 건강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 아이는 정말 엄마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공부는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보다는 더 중요한 건 너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성장하느냐야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가 어느 날 시험을 봐가지고 꼴찌인 성적을 엄마한테 갖다 줬을 때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밖에 못하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너 이거 꼴찌가 이게 지금 웬 말이야? 이러면서 막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전에는 엄마가 온화한 표정으로 그래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건강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던 메시지가 지금은 완전 반대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이제 또 이 예로 아버지가 그래 어디 가서 남을 때리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한테 해코지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청나게 맞고 왔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떤 놈이야? 왜 너는 때리지 못하고 맞고만 왔어? 누구야? 그러면서 막 혼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언젠가는 아버지가 그래 어디 가서 사람을 때리거나 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맞고 들어오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너는 몇 대를 때렸냐? 넌 왜 이모냐 아니냐? 이라고 얘기하면 자 부모상이 일치되지 못하는 효과적인 경계 설정이 이 아이한테는 어때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의 중요성, 부모의 어떠한 교훈적인 부분, 양육의 패턴이 항상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남용이나 구성원들에 관한 어떤 가족, 그리고 이 그 물질 남용에 대해 구성원들의 어떠한 뭐 예를 들면은 마약이라던가 약물이라던가 담배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뭐 유해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음주와 관련돼서 알코올 중독 이것도 역시나 물질 남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는 가족은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아이를 때리고 엄마는 맨날 맞고 도망가고 이러는 가족의 어떤 그 구성원이 있거나 그리고 어머님이 뭐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 예가 있죠. 그래서 이 역기능적인 가족의 어떠한 가족 구성원들은 그래서 이 육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 치료의 기본 개념에서 살펴보게 되면 가족 치료라는 것은 가족 한 사람의 원인으로만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 구성원들이 다 면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치료적인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사례 관리에서도 역시나 여러 사례를 다뤄봤죠. 그래서 장애인 가족도 그리고 다문화 가족도 아동 가족도 노인 가족도 보게 되면 가족의 한 사람의 원인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예, 집합적인 부분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집단을 그 가족의 전체 구성원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놓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클라이언트 사례 관리에서 보면은 어떤 요점, 그래서 어떤 친구가 사례 관리 대상자인지 그 사례 관리 대상자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가족의 면담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가족 치료 요법하고 같이 접목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떠한 그 특징,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 구성원들에 관련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로 나타내는 가족 체계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우리 이제 또 배운 내용들을 학습해 보면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소통과 비언어 소통으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했을 때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은 거의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로 하는 언어 소통보다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상대방하고 이야기했을 때의 라포 형성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에서의 어떠한 체계 그 자체가 가족 대상의 어떠한 그 상담의 문제점을 출발을 시켜서 해결까지 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가족의 문제 유발의 요인은 결국에는 대상자와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 간의 의사소통에서 일어나는 갈등 부분에서 있다라고 보는 거고, 치료에서의 어떠한 개인들을 보게 되면 이 가족의 치료에 있어서의 체계 안에서는 내 안에 어떤 하위 체계로 보고 그 체계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중심의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문제를 어떤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가족 체계의 기능 장애로 봄으로써 가족 치료의 기능에 있어서의 관계 치료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족 치료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개념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해를 하고 상담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은 가족과 개인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을 때 성격 요인으로 보게 되면 성격 발달 요인에 있어서의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사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생각, 두려움, 갈등 이런 것들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고, 가족에서는 어때요?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대인관계, 행동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에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적 갈등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 체계 간의 어떠한 의사소통 갈등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치료에 있어서는 개인 대상으로 하지만 가족 치료도 같이 접목하면서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가족 체계 자체에서의 어떤 치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가족에 있어서의 개인은 과거에 뭐 어떠한 실패 통찰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갈등을 해방하고 또 돕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가족 치료에서는 우리가 역기능적을 기능을 향상성을 통해서, 그래서 향상성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 내부로부터 발산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기능적인 향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요, 밖에 전체의 체계에서 항상 이렇게 유입이 되고 밖에 있는 에너지가 안으로 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가족은 이 폐쇄적인 부분에 똘똘똘똘 뭐예요? 철벽처럼 옹벽을 쳐가지고 이 가족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에너지, 흐름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 경계하고 또 반대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옹벽같이 철저하게 방어벽을 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혼자만 살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세계, 생태 체계학적인 관점에서 외부적인 교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해야지만 건강한 가족, 건강한 생태 체계 학습에 관련된 이런 이론들이 같이 접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에서 우리 또 이제 한번 사회복지 영역으로 보면은 네겐트로피라고 이야기하죠. 네겐트로피는 아주 굉장히 활동이 빈번하고 잘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인데 네겐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는 뭐예요? 딱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밖으로 어때요? 교류가 없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하고 네겐트로피적인 에너지가 많이 발산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 봤을 때 개인적인 중심이 가족 치료에서의 개인 치료를 받다라고 하면 내면적인 통찰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가족은 나와 우리 가족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관계이죠. 그래서 관계 중심이고 체계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인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적응증에 보면은 개인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개인 치료는 했지만 재발이 잦은 경우가 있어요. 또 현저하게 좋아졌는데 다른 구성원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안 좋아지죠.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이라던가 심각한 형제 간의 경쟁, 또 여러 세대에 걸친 갈등으로 가족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가족이 어떤 기본적인 역할 수행 능력이 부적절했을 때, 그리고 장애 아동이 있거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사춘기 자녀 가족 배우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준비할 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증이라고 하는데 적응증은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안 좋은 일을 계속 우리 집이 당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아유, 하나마나 똑같아. 라고 포기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적응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응증이 완연히 내 삶에 정착이 되면 어때요? 아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응증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족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족의 어떠한 핵심 구성원의 치료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개인의 어떠한 그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의 상담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도움이 잘 안 되는 어떤 구성원이 있거나 했을 때가 바로 그런 예다라고 했을 거고, 자, 구성원들의 어떤 심한 장애가 있어서 가족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가족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가족 내 균열이 너무 심해서 가족 치료의 어떤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그리고 또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동기나 지배적인 가족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어떤 상태가 악화되어 파경에 이른 가족, 그리고 이제 가족 해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불가능해서 어떤 신체적인 폭력 상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가족, 그리고 가족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의 느끼는 복잡성,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랫동안 별거 생활에 익숙한 부부나 위협적인 가족 비밀이 있거나, 그리고 문화나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을 때 가족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가족 치료의 주요 이론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았던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더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이드 이론은 많이 접했을 거예요. 프로이드가 신경정신과 의사라는 이야기는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프로이드는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 이론을 가족 이론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에 관련된 이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커만이라는 학자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정신분석에 굉장히 큰 인물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정신분석의 어떤 흐름이 개인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옮겨진다라고 주장을 했고, 정신분석 이론에 있어서의 기본은 개개인의 어떤 성숙,
그리고 상호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결핍, 두려움을 찾아내고자 했던 것이고, 정신분석 가족 치료에서 전체로서의 가족이 아닌 가족 내 어떤 개개인의 어떤 성장, 성숙에 초점을 둔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무의식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현실에서의 기초로 개인의 어떤 건강, 상호작용 할수록 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치료 모델은 과거 성장기의 부모와의 문제나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상처를 받았거나 보이지 않는 충성심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에커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과거 성장기의 부모의 양육 패턴, 그래서 그 가족 속에서 살아온 이 어떠한 어린 아이가 성장했을 때 본인이 가족에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어때요?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보듬어주고 따뜻한 가정애를 느껴보지 못했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집처럼 그렇게 살아온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이제 그 직장 동료인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결혼을 해서 신랑 아침밥을 꼭 이제 본인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침밥을 꼭 먹고 학교를 가는 습관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신랑한테 이제 아침밥을 차려줬더니 아침을 안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침을 왜 먹어야 되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항상 아침에 밥을 먹고 가야지라고 했더니 본인 남편은 평생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똑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밥을 안 먹고 다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신혼기 때부터 이제 아침밥을 꼬박꼬박 차려주고, 그래서 새로운 가정의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우리 집이 뭐, 그렇다고 뭐 많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이 다른 가족과의 이런 그 가족의 어떤 특성을 봤을 때 가족마다 이런 어떠한 가족의 그 의식이라던가 가족의 어떠한 기본 규칙이라던가 규율들이 다 다르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집에 딸만 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큰 아들한테는 굉장히 정적인 부분에서의 그 정이 많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어떠한 그 스킨십, 볼에 뽀뽀하고 이런 거를 해보질 않았으니까 살아오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뚝뚝하게 결혼을 했는데도 부인한테 이제 무뚝뚝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늘 이제 볼뽀뽀를 부모님들한테 받고 했는데 결혼하고 이 남자가 너무 생뚱맞고 너무 네, 잔정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인이 적극적으로 스킨십하고 늘 아침마다 이제 볼에다 뽀뽀해주고 출근길에 그리고 퇴근길에 잘 다녀왔냐라고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제 이 부인이 많이 바꿔줬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남편은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가족의 스토리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야말로 딸을 낳고 둘째 딸을 낳으면서도 굉장히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점점 생활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도 가까이 가는 스킨십을 하고 볼을 부비고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걸 보고 부인은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남편의 어떤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알려주고 또 그 집의 고유한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살려냈던 기억이 제가 이제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족들, 과거의 성장기에 부모의 어떤 문제, 결혼 생활,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지만 그 밑에 자녀들, 이런 그 자녀들에 의한 어떠한 그 삶의
분위기라던가 정서적인 그런 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모의 큰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커먼은 성장하면서의 어떠한 개인이 그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삶에 있어서의 건강한 개인 이런 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표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 체계 많이 보았던 학자들이죠. 보엔 또 밑에 보면 이 사티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자, 보엔도 우리 가족 치료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보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나 조현병 환자에게 정신분석 이 개념을 적용하면서 차츰차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때요? 넓혀갔죠. 그리고 가족의 하나의 유기체를 보면서 치료에 포함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체계에 보게 되면 보엔이라고 하는 학자,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자부나 그리고 삼각관계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사례관리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1급 시험에서 늘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가족 체계 내에서의 보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1급 시험 볼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엔이 이야기하는 가족은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면서 치료를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유기체는 뭐예요? 살아있는 어떠한 그 체계를 유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무형, 공기 이런 거는 저기 무기체죠. 그렇지만 공기의 흐름 이런 건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내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체계. 그래서 유기체는 뭐 생물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체계가 원활하게 가족 내에서도 잘 그 교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신분석에서의 가족 치료의 시작은 점차 체계 이론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뭐예요? 가족 체계 이론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은. 그래서 가족의 어떤 정신분석이 가족 체계로 점점 가다 보니 어때요? 가족 체계 이론에서 생태 체계 이론으로 바뀌고 점점 체계가 어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이론들이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하나의 체계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체계는 1차적인 체계 나를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체계는 가족이라고 했죠. 점점 이런 체계가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변화에 가족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아분화 개인의 어떤 원가족 정서적인 융합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과정 이게 핵심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죠. 결혼을 하기 전에 아침밥을 안 먹는 이 남편 그래서 다른 가족들도 다 아침밥을 안 먹고 다닌 줄 알았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자아분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방식, 자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 자, 그래서 가족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분화된 가족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점점 뭐예요? 우리가 소통, 그리고 체계, 그래서 외체계하고 외체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 교환, 그래서 네겐트로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밖에서도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집 안에 있던 에너지도 밖으로 교류, 상호 교류가 잘 돼야 가족의 분화가 잘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자아 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삼각관계의 뜻도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삼각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분화된 가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삼각관계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가 있고 여기에 어머니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트러블이 있어서 말을 안 해. 싸웠어.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끌어들여요. 여기에 아이를 끌어들여서 이 아이한테 교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님이 아버지랑 싸워서 말을 안 하는데 밥은 차려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 식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자녀한테 유림아
밥 차려놨으니까 아빠한테 밥 먹으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애는 어때요?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뭐예요? 이 교류 관계가 상호 잘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한테 전달할 게 아니라 이 부인한테 와서 잘 먹을게 라고 하면 끝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다시 역으로 야, 안 먹는다고 해. 라고 하면 이 아이는 또 엄마한테 뭐예요? 아빠, 엄마가 안 먹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삼각관계의 미분화된 가족은 자, 두 사람 간의 갈등에 긴장이 발생이 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아이는 여기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갈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눈치에 평화로운 눈치는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평상시에 우리 다정한 가족, 엄마 아빠의 따뜻한 어떠한 어른들의 어떠한 정서적인 부분인데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 아이는 아버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어머니도 눈치를 봐야 되죠. 요게 일시적인 거라면 괜찮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이런 가정이 반복이 된다면 이 아이는 어때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눈치를 이중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성장했을 때도 어때요? 자기 분화가 제대로 되질 않고 그리고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사회에서도 어때요? 계속 눈치만 보느냐고 자기의 어떠한 그 실력 발휘를 못하고 항상 주눅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관계는 딱 떠오르면 뭐다? 미분화된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도 있죠. 부부 관계 갈등에 있어서의 자녀가 어머니가 끌어들여서 아빠와의 긴장 완화, 자녀와의 과도한 애정, 그래서 애착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를 어때요? 내가 미워하니까 이 어머님은 얘와 관계를 더 어때요? 돈독하게 하려고 얘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도한 애착의 형성이 돼서 잘못된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녀의 갈등과 매개체, 그래서 자녀 문제 행동이나 정서적인 증상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바로 가족 체계 내에서 부정적인 어떤 삼각관계를 형성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보혜의 가족 치료를 이렇게 좀 살펴봤죠? 그럼 경험적인 가족 치료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잭슨과 웨츠 라비카하고 헤일리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좀 나오는 학자인데 사티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사티어도 역시나 우리 가족 체계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에 개선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 체계의 어떠한 잘못된 의사소통 방법에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각 가족 구성원들의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의 느끼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 거짓 보고를 한다거나 어떠한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서 이거를 실시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 소통의 잘못을 어때요? 개선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고유성이 인정하고 또 지배력보단 탐색과 협상으로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개인차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티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가족 치료에서는. 그래서 사티어의 의사소통, 역기능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티어는 네 가지의 유형을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네 가지 소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가지 중에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안 좋은 거고 가장 적절한 기능은 일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티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일치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네 개는 뭐예요? 예, 타인에게 어떠한 이제 그 의사소통에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회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딱 들어도 딱 알겠죠.
자기의 어떠한 존중감을 자기의.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내 내면에 나의 고유한 신념,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주장이 예를 들면, 바나나는 노란색이야 라고 했었을 때, 나는 바나나는 노란색인데, 다른 사람, 저기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바나나는 파란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란색도 있죠. 있지 않은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파란색 말고. 자, 바나나는 보라색이야 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익히, 그 지금까지 봐왔던 건 노란색인데 저 사람은 왜 보라색이라고 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 주관이 없고 그 사람 상황에 초점을 두고서 맞아. 바나나는 보라색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을 해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예를 이렇게 들은 거는 하나의 해유형이라는 것을 본인의 어떠한 자존감, 자기가 알고 있던 내면적인 부분에서 자기를 그냥 내 주장은 그냥 묻어버리고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맞춰주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타인과 상황에 초점을 두어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되면 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뭐예요? 내 거를 다 퍼주는 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나만의 어떤 그 막 이렇게 속상한 거. 저거는 노란색인데. 그러니 뭐예요? 내가 스스로가 어때요? 몸이 안 좋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이 소화기 장애가 생기고요. 편두통이 많이 오는 사람들, 회유형들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보면은 보통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거나 계속 남에게 어때요? 자기 거를 퍼주다 보니까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봉사를 한다거나 돌봄을 한다거나 양육적이고 예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유형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소화기 장애나 편두통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온다라고 이제 사티어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말을 했습니다. 자, 비난형은 나 잘난 사람이야. 네가 뭔데? 아까 요거처럼 바나나는 보라색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우기는 사람. 그래서 뭐야, 남들을 무시하고 자신과 상황에 초점을 두는 자기 보호.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환경을 괴롭히고 나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야, 벌떡 화를 내는 거죠. 내 말에 동조를 안 한 사람은 너가 지금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냐. 내 말이 맞다고 했는데 너는 왜 틀리라고 하냐. 무조건 내 말에 따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고혈압을 뭐 혈액 순환 장애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난형이라는 사람은 항상 뭐를 하게 되면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맞다라는 상황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같은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주장, 지도력,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초이성형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이라는 건 뭐예요? 타인과 나를 어떤 가소평가하지 않고 그냥 논리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서 저거 나한테 손해일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상황을 어때요?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사람 인간관계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계산적인 부분에 철저한 그래서 저 사람은 어,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이 없어. 너무 사람이, 그냥 계산대로만 해.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여.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이성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자료, 근거, 이런 거를 중요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아까 회유형에, 자, 바나나는 보라색이야. 라고 했을 때 초이성형 뭐라 그래요? 바나나가 보라색이면 그 근거는 어디야? 그 근거 자료를 갖고 와.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 중요성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기능적인 면에서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인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가소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논리정연하다 보니까 어떠한 근거, 메시지 이런 게 정확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계산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원을 봤을 때 지성,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떤 주의 집중,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산만형은 딱 들어보면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야, 그냥 그렇게 해. 너네 바빠?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그냥 편한 대로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상황 모두를 무시하고 어떤 긴장감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부산해, 바쁘기만 해. 그래서 유머 있고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외로움과 무가치적인 느낌이 드는데, 자, 참 바쁜 사람이지만, 활동량은 바쁘지만, 어, 딱히 이익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산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티어는 이런 역기능적인 부분을 자, 잘, 해서 일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가족의 의사소통 기능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우친 다 아시죠? 자, 구조적인 가족 치료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학자가 민우친이었는데요. 가족의 어떤 조직화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결함이 문제가 발생시키는 것이 있는데,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유형, 향상성 이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직화되는 가정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자, 목표는 역설적인 가족 구조로 인해 생긴 증상을 어떤 감소와 해결하기 위해서의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대가족, 또 가족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 가족에 있는 가족에서의 역할에 대한 치료 이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부모와 자, 우리 또 가계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가계도의 네모는 누구다? 네, 남자. 자, 동그라미는 여자다. 여기에 밑에 자녀가 이렇게 있어요.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네모는 남자죠. 동그라미 여자다. 자, 여기에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면 부모는 뭐예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어때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디 특별히 아프지도 않은데 일은 안 해.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해서 이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예, 폭언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서 이 큰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예, 사회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시고 어머니가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니 이 아이가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의 어떤 역할, 아버지의 위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렇지 뭐. 예,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본인이 충분히 사회생활로 막 바쁘고 경제활동 하느냐고 바쁜데도 늘 아버지한테 매맞고 살다 보니 이 아이가 부모를 부모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있어서의 어떠한 자아 개념은 우리 부모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님이 다 안 계셔요. 근데 이 위에 아버지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제 할아버지. 자, 이제 너무 이제 노령이고 고령이고 할아버지는 예, 일정한 어떠한 이제 뭐 병도 있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어때요? 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 그게 바로 부모 역할에 있는 자녀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 가족 변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떠한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관리라던가 어떠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어때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학업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면 학업을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고 이 가정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 에너지를 어때요? 여기에 중개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뭐 생활과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여러 뭐예요? 지역 사회에서의 다양한 도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 관리라고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가족 기능에 민우진이 이야기한 것은 가족에 있는 가족을 적합한 치료 이론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족 치료에 있어서의 가족 관계, 가계도를 그리면서 우리가 가족 기능을 진단해 보는데 이게 바로 가계도잖아요. 3세대 가계도. 이런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 문제는 부적절한 가족의 조직, 그래서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의 구조를 분석하고 위계와 경계 이런 거를 우리가 변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시간이 54분이나 지났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3강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